네, 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의 외조파가 음독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외조파는 조이팔의 장례를 치렀고 최근까지 삼촌 조이팔은 확실히 죽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외조파의 자살로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혹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이팔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북한 노동당 비서에 얽힌 망명 비화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DJ 정부 국정원의 살해 위협으로 미국 망명을 계획했고 반김정일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금강산에서는 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60년 만에 만나는 부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연구소장, 박상학 북한자유운동연합 대표, 천상철 정치부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차장 오늘 국회 정보위 국감이 열렸네요. 네, 국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김정은의 고모 김경이 평양에서 치료 중에 살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죽었다, 또 살아있다,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현재 평양에서 치료 중이고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김경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 없죠? 모르죠? 어떻습니까? 크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장성택과 부부였다는 이런 사실에서는 아마 아직도 관심은 끄지 않고 있으라고 봅니다. 통상적인 북한 주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네. 최고 실력자인 남편이 고사총으로 총살을 당하고 조카에게 본인은 뭐 이렇게 병환 중이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북한 주민들도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아파갖고요. 자기 남편이죠. 장성태 그렇게 처형당한 이후에 그 모멸감으로 해가지고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그 식물인간 됐다. 죽지는 않았는데 그 이야기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건강에는 별일 없다, 치료받고 있다. 이거는 국정원에서도 너무 좋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식물인간 돼가지고 바깥 출입도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예. 죽은 거나 똑같죠. 식물인간 됐다는 게. 어찌됐건 백두혈통 아니겠습니까? 김경희가 비록 지병 중이어도 백두혈통, 김여정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존경심 같은 게 여전히 있습니까? 뭐 이제 최후에 말하자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최후의 백두혈통이니까 예. 어쨌든 뭐 이제 우리 박상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거의 이건 뭐 시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도 어쨌든 그가 이제 죽었다면 장례식을 치러줬을 텐데 장례식을 안 치러주는 것은 역시 죽지 않았다는 그 국정원의 발표가 정확한 것 같고 예. 잠깐 북한 주민들은 뭐 이제 거의 기억 속에서 김경희는 잊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 대단한 변화를 알려주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북한 장마당이 370개,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가 370만이다. 북한 인구가 한 2천만. 그렇죠. 뭐 2,500이다고도 하는데. 뭐 성인을 한 절반 보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그에 이어서 국정원이 밝힌 것은 북한이 돈에 충성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휴대폰을 370만이 갖고 있다. 어떻습니까? 전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던 것과 훨씬 큰 변화. 그렇습니다. 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요. 휴대폰을 쓴다고 했는데 기하학적으로 매년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북한에서 3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한국산 휴대폰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도 국정원에서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이유는 네.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 SNS를 통해서 북한의 소식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주문으로 한국산 휴대폰은 절대 사용 금지. 이런 주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370만 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 외부와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급속히 만약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됐건 사회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회 통제가 어려워진 게 예. 북한은 이제 인구가 2,500만이라도 거의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이 노동당원인데 지난해 4월에 이미 그 노동당원 숫자를 이 전화기 보유자가 더 넘어섰다.
이것은 이제 당의 통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돈에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노동당은 줄 서봤자 아무것도 안 주지만 음. 돈에 줄 서면 그건 뭔가 장마당에서 먹을 것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SNS까지 360, 70만 대 들었었다면은 김정은 체제가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들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현재 불능상태. 심지어 달러 주면요. 전에는 북한에서는 철저히 경제범하고 정치범은 분별되어 있습니다. 정치범은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면 빼내기 힘들거든요.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을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정치범으로 들어간 사람도 달러를 주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다 하거든요. 그만큼 이 북한 사회에 달러의 돈에 대해서 뭐 수령의 그 위대성이나 충성심보다는 달러에 대한 그런 충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북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 돈에 충성한다. 그 영향입니까? 지금 오늘 국정원이 밝힌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주재관, 굉장한 엘리트 해외 주재관 20명 이달까지 귀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뭐 돈 맛을 안 겁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위협을 느낀 겁니까? 어찌됐건 굉장히 변화 아니겠습니까? 엘리트들이 20명이 귀환했다. 네, 그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김일성 시대의 북한이 발동선 이게 가는 배였죠. 제가 볼 땐 김정일 시대 배는 이게 부동선 멈춰서 섰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 배는 난파선이다.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뭐 쥐가 제일 먼저 뛰쳐나온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월한 체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매달 2,000불을 상납해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네. 돈이죠. 네. 그래서 사실 2,000불을 상납하기도 힘들고요. 만약에 2,000불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돈이 거의 한 400불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한 6개월만 되면 정말 김정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닐 정도로 아, 굉장히 그렇군요. 지금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예. 오늘도 보고가 예. 됐습니다. 이 2,000불은 그게 이제 아주 직급이 높은 고위급 이런 분들에게 할당된 거거든요. 예컨대 예. 북한 근로자가 5만 6천 명이 해외 파견돼 있는데 이분 중에서 절대 다수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에서 받는 월급이 2,000불 안 되거든요. 음. 직급에 따라서 그런 건데 제 생각은 지금 북한에서 보통 이제 1,000불 내지 1,200불을 1인당 예. 그렇게 이제 징수하라. 예. 그래, 그걸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뭐 이제 2년, 3년으로 계약하고 나왔는데 조기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도 1,000불은 김정은에 이제 이게 상납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북한의 광범위하게 휴대폰이 퍼지고 체제에 대한 존중보다는 돈에 대해 충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근로자들은 굉장한 돈을 보내는 압박을 느끼고 북한 엘리트 해외 주재관들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오늘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 것이요. 최근에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당시에 미사일 안 쐈습니다. 핵실험 안 했습니다. 그 원인이 중국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측은 했지만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유민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무위원이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이제 사전 조율이 돼서 유인사 상무위원회 고위급을 보낼 테니 예. 우리가 만약 가는데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미리 아마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는 준비도 덜 됐다고 합니다. 아.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러니까 핵실험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예. 올해까지 정말 가능할지는 조금 부족하다 준비가 아. 이런 것까지 같이 포착이 됐고 예. 중국도 같이 갔기 때문에 10월 10일에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는 혹시 쐈다가 실패하면 망신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열병식, 뭐 1조 6천억 원을 준비한 그 열병식이 만약에 그 전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키로수도 수천 킬로 늘리고 예. KN-08에 능가하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 김일성 광장의 모든 행사가 다 그냥 잿가루 뿌리는 게 예.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쏠 만한 아마 자신감 준비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국감 소식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이슬람 테러 조직인데요. 여기에 한국인 2명이 더 가담하려고 하다 출국 정지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과거에 북한 무기를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쓴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쓴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제2경제위원회에서 예. 군수공업 담당한 데서 제2경제위원회에서 수출을 하는 곳은 이제 아랍 나라들의 이란, 이라크, 예.
지금 이제 시리아 예. 이런 나라들의 80년대 초부터 예. 끊임없이 미사일이라든가 예. 이런 군사 장비들을 수출했죠. 심지어 탱크까지 수출했는데 그 어떤 소리 나는가 이 시리아라든가 북한산 탱크를 쓰다 나니까 다시 북한에 보냈습니다. 200대인가. 예.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커갖고요. 그 소련제 탱크에 보다는 많이 싸지만 예. 너무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북한은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군사 장비들을 아랍 나라들에 수출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아랍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뭐 선호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한국에 왔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관련된 증언이 연일 파문입니다. 오늘 나왔던 새로운 증언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황장엽 비서는 생전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을 적이라고 지칭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란 위기감에 미국 망명까지 고려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귀순한 김덕홍 씨의 어저께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회고록 관련해서 증언인데, 이 김덕홍이라는 사람 말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제가 어제 나오자마자 제가 책을 구입해가지고 저는 왜 이 김덕홍 선생이 쓴 책을 확신 안 하면 제 자체가 지난 10년 가까이 황장엽 선생님을 예. 모시고 있었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저분이 황장엽 선생을 모시고 있었다? 저분은 제 아, 예, 사실만 예, 예. 위원장 겸 이사로 황장엽 선생을 10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김덕훈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껏 이 책을 봤는데 이분이 정말로 고독한 정치 만명자라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예. 95년 동안을 여기에 이제 다 수록돼 있거든요. 예. 참 이 책이 저도 한장엽 선생님도 곁에 지켜봤지만요. 이분이 정말 자기 소신껏 쓴 책이다. 예. 이분이 이렇게 국정원에서 한장엽 선생하고 본인이 위기감 느껴가지고 미국까지 망명하게 생각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나도 돌지도 않는 그런 사실이고요. 예. 정치 망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 북한하고 김대중 정권이 아주 가까이 2000년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또 예, 그때 예. 당시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이 대한민국에 답방하기 중에 그게 학수고대했거든요. 예. 그때 조건 또 뭐냐면은 이 황장엽이라든가 이 김덕훈 이 사람은 절대 정치 활동을 못하게끔 하는 게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정일이 답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황장엽, 김덕훈 이 훌륭한 정치 망명가들을 탄압하지 않았느냐. 탄압을 했다라고 이제 네. 보시는 거고, 제가 어떻게는 뭐 약간 좀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은 황장엽 선생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가서 북한 반대하는 임시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그때 좀 미국 망명에 안찬일 소장님께서 좀 관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 아직 그런 얘기들은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99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1년간 그 초빙 교수로 갈 때 황장엽 선생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큰 집에 가서 좀 잘 살피고 오라 이런 몇 가지 이제 오다를 받았고 이제 갔다 와서도 미국과 이제 연계나 뭐 연락이나 이런 걸 제가 좀 얘기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멀리 저분은 사실 웬만한 사람은 뭐 만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좀 안가에 가까이 있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덕홍 씨와 저 두 분이 그 당시 정부는 이제 햇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저 두 분이 좀 눈에 든 가시였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뭔가 서울에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고사를 하러 왔는데 완전히 그냥 날개를 꽂고 놓으니까 나름대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에 망명해서 거기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이제 노출되는 바람에 두 분도 이제 찢어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분들은 상당히 불운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예. 황장엽 선생께서 햇볕 정책을 비판했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천 차장 어떻습니까? DJ 정부도 뭐 남북 관계를 좋게 하는 과정에서 황장엽 선생과 생각이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탄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 국감에 가서 예.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국정원장한테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물어봤답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의 개인 얘기이지만 예. 이거는 아무래도 일방적인 그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가려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사석에서 얘기하기로도 자기가 알고 있는 황정엽 선생이나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씨. 개인적인, 김덕훈 씨에 대한 개인적인 게 많은데 그걸 다 털어놓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어쨌든 예. DJ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던 본인으로서는 예. 조금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불편한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황장엽 선생님을 아니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황장엽 선생님이고 제가 그 부위원장 이사로서 오랜 기간 모시면서 황장엽 선생님 우리 동지들 앞에서 끊임없이 한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권을 어찌 보면은 김정일 정권보다 어떤 때는 더 중요한다. 증오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 포용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금 황장엽 선생 쪽에서는 김대중 선생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계시고 또 김대중 정부 측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이 황장엽 선생과 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사생활이 복잡했다는 공격을 하는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황장엽 선생께서 햇볕 정책을 좀 반대했던 목소리 왜 그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햇볕 정책이야말로 김정일이의 대남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 햇볕 정책은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가 있을 때 김정일이 늘 그래서 당중화위원회 국제부, 외교부, 통일전선부 이 세 부서만이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전쟁 준비다. 예,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접 그 황장엽 선생 측근이셨으니까 예. 제가 황장엽 선생님이 서가셨을 때도 이 영정을 제가 들고 나갔습니다. 혹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황장엽, 김덕홍 두 분의 사생활이 복잡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분의 사생활이 복잡했다. 그건 이분들을 정말 이게 이제 김정은이 폭정해서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옴으로써 그분들에게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온 가족을 다 모든 것을 예, 북한에 남겨두고 오신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아니 대한민국 와서 사생활을 복잡했다 이거야말로 인신공격이고 인신공격이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사생활 복잡했다는 인신공격이다. 가족을 뿌리치고 뭐니 그럴 리가 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만의 말씀이죠. 예, 저만. 어떻게 그렇게 한장희 선생님 여기 오실 때 76세였습니다. 76세. 예, 저처럼 무슨 뭐 30대도 아니고요. 뭐 사생활 복잡할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생활 복잡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국정원의 요원들이 12분씩 항시 따라다니고 국정원 안에서 안가에서 생활하시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이제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제 예. 모독이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탈북자인 모독이다. 사생활에 대해서 저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길래 저도 한마디 한다면은 박지원 의원 자체가 벌써 저분들의 사생활을 들고 나온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뭔가 더 디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생활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유국가에서. 그분은 그럼 공직생활은 깨끗했느냐? 과연 그렇게 묻고 싶고 예. 저분이 뭐 여자 문제, 뭐 아기를 낳았다 이런 게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과연 다 가족이 북한에서 수용소 가고 자살하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한두 가지 인간적인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간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오늘 국감 자리나 이런 데서 그걸 사생활로 걸고 늘어진다는 자체가 정말 예. 불배지 다른 사람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홍 회고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건 국가정보원장이 밤 11시에 나를 불러내서 황장엽 방미를 반대하면서 암살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천차장 어떻습니까? 정치보호에 출입을 하셨으니까 국정원에서 저런 분 불러내서 밤 11시에 당신 암살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까? 어디까지 믿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정원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했었다고 책에서 예.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과 잘해보려는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예. 국정원이 물론 통일부 안가에서 황장엽 선생이 살고 있었지만 꾸준히 감시를 받고 오히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라는 예. 것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정말 국정원이 이렇게 예. 까지 했을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저도 그 점에 한마디만 예. 말씀드리면 저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불러갖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물론 암살한다는 게 신권 원장은 또 인간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이 분야를 얘기할 때 국정원 전체를 얘기하느냐 또 개인적인 예. 담당자들을 얘기하느냐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국정원 전체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몇몇 사람이 저런 좀 폭압적인 용어를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분은 예. 아마 그걸 책에 쓰지 않았는가. 암살 관련해서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건 원장이 어느 날 밤에 불러내갔고요. 그때 그 항장엽 선생이라든가 김덕훈 선생이 미국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권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그 항장엽 선생도 얘기하니까 신건 원장이 뭐라 하냐면은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총기 사용이 마음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몇백 불만 줘도 미국에서는 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신변 안정이 미국에서 보장 안 되는데 그래도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국정원에서 죽인다는 게 아니고 미국 가면 북한 공작원에 죽일 수 있는 얘기고요. 다만 확인된 사실은 그다음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이 정부 당시 뒤에 정부 당시에 황장엽 선생의 활동을 많이 제한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네. 책 출판도 못하게 하고 강연 안 된다, 정치인 만나지 마라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뭐 어찌됐든 그 정부의 당시 DJ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황장엽 선생에 대한 비화가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정치권에서 황장엽 선생 탄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식의 또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 선생님은 철학자이면서도 그 북한 혁명을 민주화 혁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좀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좀 통일의 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 과거 햇볕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서로 적으로 생각했다. 뭐 우리나라 국정원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좀 다소 과해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는 암살 위협을 많이 느꼈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고 여러 사람이 내려왔다 잡히고 뭐 실제로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황장엽 암살조가 경찰청국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 신변 보호만은 뭐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예, 실제로 주변에 가까이 계시면은 본인이 위협을 좀 많이 느끼셨다 그런 말씀 하셨나 보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안하경 씨라고 2011년에 9월 달에 저를 이게 독침을 찌르자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를 실은 명령받기는 찌르려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항장엽 김덕흥을 먼저 찔러라.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경찰이 엄청 이제 경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 경호가 허술한 박상하기를 찍어라. 그래서 그렇게 된 예. 거거든요. 제일 먼저 노리는 거는 항장엽 김덕흥이었습니다. 아. 김덕승계였습니다. 끊임없이 살해하려고 예. 지구 입구까지 가서 함장역을 잡으면 북한에 데려오라고 김덕흥은 그 자리에서 보면 사살하라고 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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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지금 이산가족 상봉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 말씀도 짧게 나눠보고요. 나올 때까지 마지막으로 살인할 때 북한 공작원이 쓰는 무기 보신 적은 없으시죠? 독침이나 총 이런 거. 저는 실물로 보지는 못했는데 제 예. 구위에 저한테 이런 거다 이렇게 이런 거 스크린에 보였는 예, 저런 게 보이는 게 저걸 누르면 뭐 독침이 맞습니다. 나가나 보죠. 예, 독침. 예. 혹시 안 선생님 지금도 남한 내에 알 수 없죠. 북한의 간첩이랄까 아니면 북한의 어떤 포섭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남한에 오신 탈북자들을 노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뭐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행사 같은데 공공연한 뭐 어제도 시청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와서 예. 어떤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자 명함을 달라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접촉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제거해야 될 대상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도록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활동 많이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또 칼비 폭파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사건들 현대사의 물길을 바꿔놓은 사건들인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이 사건들 대부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배경작품 대표, 김철근 동국대 교수, 김성욱 한국자연합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하기 전에 현장 연결을 좀 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희대 사기꾼 조이팔의 외조카가 음독 자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 고정현 기자 현장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이팔의 밀항을 도왔고 조이팔의 장례식까지 치렀던 외조카 사망, 앞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예. 예, 조이팔의 외조카 사인 음독 자살 맞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조이팔의 외조카인 46살 유모 씨가 대구 효목동의 한 사무실에서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무실 소파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걸 유 씨의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숨진 유 씨 옆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타살 흔적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인근 병원에서 유 씨의 시신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 숨진 외조카가 조이팔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밀항도 도와주고요. 실제로 조이팔 사건에 가장 연루된 인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숨진 유 씨는 조이팔의 다단계 사기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2008년 조이팔이 중국으로 도망갈 당시 적극적으로 밀항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이 조이팔이 충남 태안에서 배를 타고 서해 공해상으로 왔을 때 중국에서 직접 섭외해온 배로 조이팔을 태워 중국까지 데리고 간 건데요. 이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유 씨는 조이팔의 중국 도피 생활을 도와줬고 2011년 조이팔이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알려졌을 때도 중국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조이팔 장례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이팔 생존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는 줄곧 조이팔 사망 사실은 변함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유력한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조이팔의 외조카가 사망을 했으니까 수사에 차질 빚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이 모두 유 씨 사망 소식에 당황해하는 모습인데요. 이 검찰은 중국에서 붙잡은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을 송환하는 대로 유 씨도 함께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조이팔의 중국 밀항과 도피 생활에 상당 기간 개입했던 유 씨가 숨져버리면서 검경의 재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 씨가 조이팔의 정관계 로비 명단도 알고 있었다는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맞습니다. 네 분, 조이팔 사건 살았다 죽었다 하다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관계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까? 의혹은 커질 테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조카가 조이팔이 살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조이팔이 살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그 강태용 씨가 중국에서 체포가 되면서 예. 국내 송환이 이제 임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얘기로도 강태용의 그 체포 이후에 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실제로 우리 앵커께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밀항할 때 도왔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일부 언론에 그 음성 파일이 나왔잖아요. 음성 예. 파일에서 마치 그 사망 이후, 그러니까 사망한 걸로 알려진 이후에 예. 마치 자기 삼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삼촌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통화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조이팔 생사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가리는 예, 핵심 예, 인물인데 예, 예. 아마 심적 부담을 가져서 자살한 걸로 뭐 지금 추정은 됩니다만은 예. 정확한 사인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분이 그 삼촌인 조이팔 씨가 살았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유고를 직접 가지고 왔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밀항할 때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래서 예. 영향은 어느 정도 크지만 저는 강태용이라고 그 2인자가 지금 중국에 송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웬일인지 지금 11일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만 잡아서 입을 열면 상당 부분은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검찰하고 경찰이 너무 많이 인볼브가 돼 있기 때문에 개입돼 있고. 좀 적극적으로 좀 수사하는 의지가 좀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예. 첩보를 받았을 때도 5개월 이상 들고 수사를 안 했고 계속 지금 수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방송하고 피해자하고 두 군데서 수사를 예. 하고 있어요. 전단지를 막 5만 장 중국에 돌리고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 경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위층들이 많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조이팔 씨랑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급 이상도 상당히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의혹들이 이런 있는 예, 거죠. 추측이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상 너무 늦어지는 것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하지 않은 저로서는 조이팔이 죽었다라고 장례까지 치렀다는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생존설 더 힘을 받을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나왔지만 레포트도 나왔지만은 그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이 외조카라는 사람이 조이팔 생존설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밀항을 도왔고 중국에서 같이 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비했던 그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계 조이팔을 숨겨주고 미리 도망을 시켜주는데 이 자살한 사람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게 덮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조이팔 사건 단군 일의 가장 큰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피해액만 4조 원이 넘고 8조 원까지 얘기 나옵니다. 예.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4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살한 사람들이 10명입니다. 대구 지역에 60% 정도 피해자들이 있고요. 이번에 여기 연루돼 있던 핵심 인물까지 한 명 더 자살하면서 11명째가 나온 거죠. 예.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워낙 의혹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많은 네티즌들이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이팔 구명 로비 창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조카가 어디에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까지. 이 사람이 이 조카가 자살하기 전에 화를 아주 노발대발했던 부분이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노발대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 화를 그렇게 냈고 이게 자살까지 이어졌을까? 여기에는 뒤에 뭔가 배경이 있지 않나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로비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리스트 가지고 있을 가능성들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재수사가 들어갔을 때 이 정도로 화를 내고 죽음까지 이어졌다면 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찰하고 검찰이 지금 양쪽에서 수사를 똑같은 거를 양쪽에서 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서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이 정도 핵심 인물을 왜 신병을 방치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죽기를 기다린 거 아닌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사건이 자꾸 미궁에 빠지게 해서 자기네들 검찰 경찰 연루된 사람들이 피해가자는 거 아닌지 그런 의심을 진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좀 발족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관련돼 있는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보호 조치나 아니면 무슨 뭐 출국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태용 그 소환에 예. 임박했을 때. 근데 지금 경찰 따로 검찰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보기 드문 현상 같아요, 사실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에 이런 굉장히 의혹만 불거졌던 사건들이 옛날에 온로비 사건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몇 달을 특검까지 했는데 결국 알려진 것은 앙드레긴 본명밖에 알려진 게 없다고 하듯이 저게 나름대로 경찰이 그 당시에 경찰 본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이팔이 로비를 벌였던 대구 쪽과는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99.9% 확신한다. 조이팔의 사망을 판단을 했는데 어찌되면 우리가 의혹만 가지고 정치권 얘기하고 경찰 얘기하고 검찰 얘기하고 각종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이 다 일루가 됐을 것이다. 과도하게 음모론 내지는 의혹을 부풀리는 측면이 없습니다. 요거 한 말씀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요. 예. 지금 검찰 경찰 중간에서 로비 자금으로 받았다라고 확인된 게 34억 5천만 원입니다. 34억 5천만 원을 받고
여기에 제일 연루된 사람이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뭐 법원 서기관 했던 사람은 검찰 서기관 했던 사람은 15억을 받아 챙겼고요. 예. 이 정도로 확인되는 게 35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 이게 흐지부지 끝난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 실망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리고 천 차장 어떻습니까? 정치부 있었으니까 게이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보통 게이트가 작은 단초에서 시작을 해서 의혹이 뭉게뭉게 커져서 게이트로 비화를 합니다. 오늘 천 차장 오랜 정치 취재 감각으로 이게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 지금 떠들고 이제 언론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됐고 예. 뭐 어쨌든 다시 수사가 착수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예.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게이트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제 어떻게 나서느냐인데 정치권의 마음이 지금 내년 총선회가 있어서 그렇죠. 과연 이거를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오늘 이분이 그 사망을 했는데 현재는 자살로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약물 냄새가 심하게 났고 이제 음독 자살, 제초제를 먹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렇군요. 있는데 예. 과연 이분이 죽음의 자살을 선택하면서 유서 같은 걸 남기지 않았을지, 예. 유서가 남았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아, 있을지 그렇네요. 이런 예. 부분이 또 한번 파악이 돼야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목숨을 끊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목숨을 던지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경찰이 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의혹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이팔 사건은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특별히 이런 의혹을 더 많이 가집니까? 의혹의 요소가 더 많습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의심을 하시고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과거에 무슨 뭐 공작 정치가 많았던 시절을 겪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경찰, 검찰, 특히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마치 뭔가 권력이나 또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되지 않고 왜곡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검찰이 그 경찰관들 중에 이미 구속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게 그 사람들까지였겠느냐 아니면 그 이상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을 갖게 될 만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객관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의혹들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빠르게 번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광우병 사태였고요. 지금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있어서도 지금 광우병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한미 FTA 거짓 선동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들이 역사 교과서를 위해 또다시 연대하고 나섰습니다. 거짓과 억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조장했던 그때 그 시절 패턴과 수법이 그대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표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까? 이제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전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우병 시민단체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광우병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시위 또 어떤 경우는 폭력을 동반한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사태가 그렇게까지 번질 걸로 보십니까? 상당히 번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우리 왜곡된 부분이 독재하고 친일, 이승만정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되는데 옛날 친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들고 나와서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지 않고 양쪽 다 구호만 들고 나오니까 옛날 광우병 때 어땠습니까? 후춧가루 한 조각이면 전 국민이 광우병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예. 그때 뭐 제일 좀 기가 막힌 게 그때 농림부 장관 했던 사람이 광우병에서 뭐 75만 명이 우리나라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충격을 줬는데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가 찾는 것보다는 서로 구호만 난무하니까 상당 부분 좀 지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내년에 봄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념 논쟁, 특히 이제 광우병 얘기까지 나오고 도심에서 시위도 격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총선에는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너무 제가 정치적으로만 해석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유리하다. 이념 논쟁이 붙으면 보수가 결집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과거에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전에 예를 들면 뭐 유신 독재다, 예. 친일이다. 이거 아주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존하는 대치 상황, 그건 북한 아닙니까? 예. 그럼 현존하는 그 대치 상황이 더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과거가 더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건 현존하는 대치 상황을 훨씬 더 두렵게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념 논쟁으로 가면 새누리당이 다소 유리한 국면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뭔가 다른 방법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가 나서서 획일적으로 한 가지로 딱 통일해서 가겠다? 이것은 거의 70년대식의 사고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수의 전략 같기도 한데요. 예, 새누리당의 전략 같기도 한데 조원진 대표 얘기를 수석부 대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4년 8월 15일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부인이신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는 그러한 참극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 좌파 정교조 교과서 7종에는 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 한 곳에서도 없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저 김성국 대표께 물어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 암살범 문세광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일본과 연결이 돼 있다, 뭐 북한과 연결이 돼 많았는데 유경수 여사 암살 피살 사건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야 됩니까? 당연히 실려야 된다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북한이 했던 지금까지 42만 5,271건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있습니다. 주요 도발만 해도 한 300건 정도, 정확히는 한 297건 정도 되는데, 자, 이러한 얘기들을 왜 실어야 되는 거 아니? 중요한 사건들은요,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역사적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면 평화의 파괴의 주범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술을 정확히 해줘야, 그래야지 평화에 대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역사 교과서 기술들을 보면은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누가 도발 주체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74년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도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요한 북한의 도발, 그때 굉장히 도발이 많았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주요한 도발을 한 10개, 뭐 아웅산 사태를 포함해서 2.11 사태, 이걸 아예 한 건도 기재를 안 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남북한의 평화 상태 이런 것을 앞으로 끌고 나갈 것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를 기술한 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역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웅산 사태, 테러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아웅산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기 7종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이 없고요. 그리고 칼기 김현희 사건, 칼기 폭파 사건 115명이 사망한 사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을 굳이 뭐 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북한의 엄청난 테러 행위, 우리 역사를 바꾼 북한의 테러 행위가 현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일부 한 종 내지 2종 빼고는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최근 얘기라서 교과서에 실지 않아야 됩니까? 특히 아웅산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예. 저도 기자 초년병 때 일어나서 국립묘지까지 취재도 가고 그때 희생자들 반포 아파트까지 찾아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김재익 수석, 뭐 한병춘 청와대 비서실장, 뭐 모든 인재들이 한꺼번에 17명인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대북 보복론까지 전쟁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나와서 그때 버마 그 미얀마 그 정부 당국에서 또 살인범을 테러범을 잡았어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왕따가 되고 남한이 피해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이 제3세계에 그 결연하고 유대 관계를 맺는 큰 계기가 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하면은 1948년에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한 달 뒤에 북한이 수립했다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은 48년 전에 2년 전에 46년에
북한에서 임시위원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임시위원회가 사실상 정부입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남한만 당도 정부를 수립했다니까 남북 분단의 책임이 마치 남한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교과서에 검정을 하든지 뭐 국정을 하든지 뭐 아주 좋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이 됩니다. 아웅산 테러 정도는 반드시 기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83년도에 10월 9일 발생해서 장관급 17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이게 일관된 외눈박이 역사관 속에서 나오고 있는 기술이라는 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6.25 때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 12만 명, 이거는 20세기 3대 학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기술을 안 하고 오히려 국군이 했던 그 오폭이라든가 이런 면들은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외눈박이 역사관 속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도 기술이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북한의 주요한 도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안함 사건에서 아직도 국민들의 30% 정도가, 그 3분의 1 정도가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답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한 국가가 통합되는데 교과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이건 의문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형 테러를 교과서에 싣지 않은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의 의도적으로 북한의 행위를 숨겨주기 위해서 싣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대 그러니까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나라고 이미 해방된 조국이고 한국은 아직 해방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 이런 인식들 물론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메모리 칩처럼 생각 속에 이런 여진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내고요. 북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편향된 역사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역사책 기술에도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차장 내일인가요? 우리 저 대통령과 뭐 이렇게 정상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야. 예, 네. 그때도 이 교과서 관련이 의제가 됩니까? 일단 먼저는 예. 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그다음 예산안 통과 예.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의제를 뭐 제한하고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 역사 교과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어저께는 분명히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이는 5자 회동을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는데 예. 문재인 대표 쪽에서 3자 회동 쪽으로 바꿔서 하자. 예. 원내대표 빼고 대표들만 참석하는. 근데 지금 워낙 당내에서 부글부글 난리가 났어요. 왜 이종걸 원내대표는 빼냐, 비주류라서 빼는 거냐, 예. 이렇게 되면서 내일 아마 오전쯤에 예. 다시 아마 5자 회동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자로 가야 되겠다. 예. 그때 이종걸 대표께서는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로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얘기하고, 야당 쪽에서는 당신 아버지들이 무슨 친리에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가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나오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더 갈등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얼굴만 붉히고? 결국 해소는 안 되겠죠. 해소는 그 3자든 5자든 그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해소가 되거나 뭐 합의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국정교과서 이 문제는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듯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국가가 획일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것을 군사작전 하듯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2017년부터 바로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시간을 좀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이게 이 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반드시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 이게 통합이 되느냐. 방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건을 국사에 기술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게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다양할 수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어떤 교과서를 하나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붙으면 그게 통합입니까? 분열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현장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갖고 안 하고 대안교과서니 참고서니 이런 걸로 가르치면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고려돼서 예. 뭔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6개월 뒤에 총선만 생각하고 양측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세결집만 하고 있다면은 이게 국론 통일입니까? 이거 국론 분열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우리 천 차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좀 심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 내 갈등이 그렇게 심한 겁니까? 심지어는 여야 갈등보다 야당 내
주류 비주류 갈등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는 좀 과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당내 갈등이 더 깊다. 새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새 하고 정치에는 있는데 민주주의가 없다. 예. 뭐 어저께 하여튼 그 3자회담 역제안한 부분에 대한 그 좀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갈등을 통합하고 협조해서 잘 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회담에서 제외하려는 예.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게다가 이제 선출직 이제 위원장으로 좋은 교수를 임명한 것도 결국 비주류의 말을 듣지 않고 문재인 대표 친노 측의 그 원래 원안을 예. 결국 강행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오늘 또 조국 교수는 그 의원총회를 소집한 그러니까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를 찬성한 79명의 명단을 깔아 공개해라 이러면서 계속 지금 친노와 비노 그다음에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예. 우리 사회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갔던 여당 의원들이 여의도로 속속 귀향하고 있습니다. 개각에 이어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수행했던 김재원,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께서도 사퇴했습니다. 오늘 사퇴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퇴라는 단어가 어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정무특보, 대통령 정무특보 사퇴 왜 하신 겁니까? 일단 이 총선이 돌아오고 또 이 당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정무특보로서의 역할과 당내에서의 역할 또는 국회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진이나 또는 이제 그 총선에 복귀할 장관들이 그 신분을 정리하는 이때가 저희들도 또 신분을 정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냥 좀 서둘러서 사퇴 의사를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뭐 그게 아주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스스로 자유롭게 보내주셨죠. 자유롭게. 이번에 미국 방문길에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순방을 가셨는데 사실은 뭐 정무 특보시니까 대통령과 지금 그래 계셨으니까 혹시 이번 미국 순방 중에 뭐 그전에도 의견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순방 중에 뭐 총선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열심히 해라 이런 뭐 교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실은 뭐 순방 중에는 워낙 좀 경황이 없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고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는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좋을까 하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고 저희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관들이 그 사임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도 이제 이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겠다. 때는 이때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근데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분이 정무특보 사임 쭉 하셨고 새로 정무특보를 임명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총선이 가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특보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필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야 간의 관계 또는 이 국회와 어떤 청와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제 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어떤 의사소통을 좀 원활히 하고 또 이 정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이른바 물밑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정무특보가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안 뽑습니까? 새로 임명을 왜 안 합니까? 지금 정무특보를 임명을 해서 대통령이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총선에 개입한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도 정무적인 어떤 그 지금 라인이 충분히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당과 청와대와 또 야당과 청와대의 관계도 지금 서로 이제 원활하게 예. 그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방미 기간 중에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뭐 이렇게 위고투게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여러 그때 다 같이 계셨던 예, 계셨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말씀 직접 한번 순방 중에 대통령 순방 중인 장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역동적인 한미 동맹 자체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당시에? 저 장면이 이제 그 펜타곤 안에 예. 직접 그 미국 국방장관 그 지무실 바로 앞에서 한국에 이제 근무할 예정인 미군과 또 이제 한국에서 미국 펜타곤에 가 있는 5명의 현역 군인들이 복도에서 이제 그 그냥 아주 단촐하게 예. 악수도 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펜타곤에 가서 저런 의전을 하고 또 한미 간의 어떤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선친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가신 길, 갔던 길 어찌 보면 또 따라갔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혹시 뭐 가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시던가요? 뭐 지금 그 생각보다 이 정상회담이 준비할 상황이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 이 감정적인 어떤 그 의견을 나눌 그런 사이가 예. 별로 없었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나사든 또는 그 우리 저 펜타곤이든 예. 이러한 곳이 전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예,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한미 동맹이 어떤 그 입장에서 한미 동맹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그런 한미 동맹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아주 자리매김하는 예. 그런 자리로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최초라는 표현이 많이 됐습니다. 최초 어디 방문, 최초가 많아서 굉장히 의전은 초특급으로 받았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데 성과는 별로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중국 경사론을 해소한 부분도 논란이 좀 있고요.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과는 사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것을 이제 양국 간에 공인하고 또 그러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예. 당연히 예컨대 이제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 당시에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했다고 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말단적인 문제를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썩 그 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면에도 나오는 그 펜타곤에서의 어떤 그 사열식 자체가 예. 단순한 의식이겠지만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천안문 열병식을 거쳤듯이 예. 미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또 강력한 어떤 의전이 이 펜타곤에서의 저런 열병식인데요. 이러한 것이 의식이지만 그것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이런 것이죠. 예. 순방 잘 돌아오셨는데 한국에는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시끄러운. 예, 원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게 이제 뭐 4대 개혁 과제도 있고 교과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제 5자 회담, 3자 회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야당 지도자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게 3자, 5자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투톱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무를 총괄하는 당 대표와 국회의 원내 업무, 즉 그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당내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원내 대표 이 두 분 양당에서 두 분씩 이 네 분이 오셔야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라든가 또 야당이 뭐 주장하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을 원내대표는 빼고 당대표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하시는 것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야당이 그 편협하게 나올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니, 시원하게 그럼 3자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3자 안 받아주는 것도 편협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처럼 만에 이야기를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면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통상 초청하는 입장에서 초청하면 우리는 그 사람 빼고 가겠다 이러면 첫 번째부터 뭐 가기 싫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통상 그렇게 되는 경우에 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갑니다. 그냥 듣든 말든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이제 벌써부터 좀 대화가 과연 적정하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죠. 의원님, 국민들도 대화가 될지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때문에요. 그냥 뭐 이 무한 끝까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념적인 대립을 떠나서 이제 사소한 부분까지 서로 욱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를 직접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금인정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 교과서 한 권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 이제는 변별력 위해서 아주 지역날단적인 키지코코란 문제 이런 거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거 애우는 세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의 역대왕의 순서를 다 외워야 그 연도를 외워야 돼요. 그것이 생활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식의 시험 치던 저는 아마 기억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의 갈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니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가 그 국사 교과서가 바뀌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바뀔 거다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학부모 설득을 합니까? 저는 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야 공히 인정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고등학생을 딸아이가 고등학생이고 또 이제 막 대학교 간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국사 교과서를 보다가 현대사 교과서를 보다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시각을 갖춘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는 아주 태어나서도 안 될 그런 나라. 또 이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천하의 이 도둑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 국정교과서가 되면 이런 교과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들어 봤습니까? 만들어지지도 않는 교과서를 두고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그 검증을 아무리 강화하려고 해도 현재 교과서가 이 상태로 나오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지지도 않는 국정교과서를 두고 저렇게 벌써 몹쓸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치 무슨 잘못된 일인 양 사전에 공격을 하고 나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저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주장이 아니라 뭐가 겁이 나서 저러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의원님 나오시면 꼭 누가 물어달라 그래서요. 지금 정치인 장관들 중에 몇 분 총선 나오실, 이제 장관 그만두고 나오실 분들이 몇 분 계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장관이 경력 쌓는 곳이냐, 장관은 국정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때가 되면 다 선거 나오는데 더 관심을 갖느냐, 몇 분들은 남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도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또, 장관으로서 평소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임기가 좀 짧다는 그런 지적은 수차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그 장관들의 평균 임기를 보면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나온 장관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역대 장관들의 평균 임기하고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나 장관 자리가 무슨 경력 쌓기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이분들이 국회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할 뿐이라면 또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부 특보위를 이제 마치는 입장이시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 아무리 안 좋다가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만큼 올라가고 안 좋다가도 올라가고 그 뭐 어디 시장 가면은 온 막 시장 상인들이 막 환호하고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의 기반을 특바시면서 워낙 측근이시니까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이제 지지율이 임기 초에 고공으로 높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마지막 되면 한 10% 미만으로 그렇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대통령님들 전부 보면 과연 역사적 소명을 그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소명 의식을 느끼고 원칙과 그 정도를 갖느냐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졌을 수가 있겠죠. 예컨대 뭐 친인척이 그냥 부패행위에 연루가 돼서 친인척도 뭐 가족이 그냥 돈을 받아 먹고 아들이 구속되고 형이 구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개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가 있고 또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 또는 돌발 상황이 또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좀 이어지다가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과연 메르스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 우리가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많지 않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대통령의 말씀이 옳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지율이 또 회복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총선 준비 또 나라 국정 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큰 드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